자, 이제 기본서 첫 페이지부터 시작합니다. 기본서 3페이지입니다. 먼저 1장 부동산 개념과 분류가 나와요. 자, 그 중에서 제1절 부동산 학이 나옵니다. 우선 부동산 학은 출제가 안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거의 안 나와요. 그런데 아주 가끔 출제가 돼요. 아주 가끔. 그렇기 때문에 얘는요, 매달마다 수업하면 아주 비효율적입니다. 아주 가끔 나오니까. 그래서 단 3월달, 이달만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달만 준비하시고 이제 다음부터는 언급 안 할 거예요. 왜? 안 중요하니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1월달 내어드렸던 기출표 있죠? 예. 늘 확인하면서 공부하라고 했죠. 그래서 기출표를 보시면, 기출표. 자, 기출표에서는 먼저, 가장 앞에 보시면, 자, 총론 1장 있죠. 부동산 학의 기본 원리. 출제가 별로 안 되었잖아요. 첫 번째 까만 세모, 학의 개설이 10회, 19회 2번 나왔고, 두 번째 세모, 학의 접근 방법 10회 때 1번 나왔고, 다음에 학문적 성격이 15회 때, 그리고 학의 지도 이념 10회 26. 그래서 몇 번 안 났잖아요. 그래서 자, 요거 이제 보시면요. 몇 번 안 났는데 요 출제 빈도가 10회 때. 다음에 15회 때. 다음에 19회 때. 다음에 26회 때. 고작 요렇게만 출제되었거든요. 그럼 이것만 보더라도 학은요. 자, 한 5년 단위로 건너뛰면서 한 문제 나올까 말까. 그리고 26회 때부터 33회 때까지는 전혀 출제가 안 되고 있잖아요. 아주 약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 그 근거가 뭐냐. 자, 이렇게 보시면요. 우리 시험은 여러분들 15회 시험 아시죠? 15회 시험. 이때가 분기점인데요. 15회 시험은 사상 유례 없이 어려웠습니다. 정말 어려웠어요. 1차 2과목. 2차 4과목 전부 다 감당 못하는 거 진짜 어렵게 나왔습니다. 모든 과목이요. 그래서 15회 시험 때는 얼만큼 어렵냐면요. 그 당시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지만 응시자 수가요. 그래도 23만 명이 넘겼습니다. 꽤 많이 응시했죠. 이렇게 많이 응시했는데 여기서 합격자 수가요. 겨우 1258명입니다. 이러니까 실감만 하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것을 좀 쉽게 말하면요. 이렇게 이제 수식을 비교하게 되면 200대 1이거든요. 200대 1이다. 약.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요. 200명 시험 치면요. 199명이 떨어지고 겨우 한 명이 붙는데 한 명이. 이건 말도 안 돼요. 그러니까 서울의 강남, 종로, 노량진 그 학원에 오전반이 150명 야간반이 50명이다 해서 200명 잡을게요. 그럼 한 학원에 전체가 200명인데 다 떨어지고 딸랑 한 명만 붙는 게 이때 시험이 있습니다. 말도 안 돼요. 그래서 어느 학원에서 합격생이 2명 나왔다. 난리가 나는 거예요. 엄청 많이 된 거예요. 이렇게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너무 어려우니까 너무 적게 뽑았잖아요. 이때 전국의 수험생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아니 이게 사법고시 안 내고 무슨 이따위 시험이 있느냐. 정과목이 너무 어려우니까. 그래서 이제 부산에서, 광주에서, 심지어 제주도에서, 대구에서, 광업에서 대전에서 많은 수험생들이 막 올라옵니다. 정부 성사에 모이잖아요. 데모를 합니다. 막 데모를 해요. 그리고 막 돌도 던지고 난리 났습니다. 그냥. 그러면서 또 어떤 분들은 과격해가지고 이게 출제원들 사진 담은 이 피켓 있죠. 이거 막 들고 올리면서 화형도 시켜버리고. 정말 심각했습니다. 그때가 아마 노무현 정부 때인데요. 그때 정부가 반영을 하죠. 이거 너무 어려웠구나. 그래서 일단 이때부터 6개월 후에 다시 시험을 치요. 추가 시험. 그래서 15회 추가 시험을 치게 되는데 여기서 또 엄청 많이 뽑거든요. 3만 명 넘게 뽑습니다. 그러니까 적게 뽑고 3만 명 넘게 뽑고 적게 뽑고 많이 뽑고 말이 됩니까? 형평이 안 맞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추가 시험 치기 전에 이제 공지를 하죠.
여러분들 고생 많이 했죠? 너무 어려워서. 그러니까 두 가지가 반영이 돼요. 여러분 시험 시간, 특히 이제 중개사는요, 이 40대, 50대 나이 드신 분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이 점만 하더라도 40분. 40분입니다. 그러니까 1분에 한 문제. 확 빡빡합니다. 시간이요. 이런 문제를 10분 더 드릴게요. 50분. 이때부터 시험 시간이 지금까지 계속 10분 더 주어지고 편하게 시험 볼 수 있잖아요. 두 번째는요. 표준 목차를 정해. 표준 목차. 그러니까 시험 공고날 때 표준 목차를 정해서 요 범위에서만 출제하고 표준 목차에 없는 것은 출제를 안 하겠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고문 볼 때마다 표준 목차가 나와요. 어디서 얼마 내겠다. 근데 정작 문제는 뭐냐. 부동산 학은요, 표준 목차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는요, 출제가 안 되는 게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15이천에서도 더러 표준 목차를 어기면서 출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학은요, 아주 가끔 출제가 되기 때문에 매달마다 공부하면 굉장히 비능률적입니다. 3월달 딱 한 번만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딱 한 번만 공부하면 이해하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요, 강의 노트를 보시면요, 강의 노트를 보게 되면, 자, 부동산 학의 목적이 있죠. 화살표 목적. 부동산 학은요, 자, 학문의 주체가 누굽니까? 인간이죠, 인간. 해서 부동산하고 인간하고 부동산과 인간과의 관계 개선입니다. 자, 학의 목적은 부동산과 인간과의 관계 개선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강의 노트 나와 있죠. 그리고 이제 아래 보니까, 자, 목차가 6개 나옵니다. 6개. 요거만 준비하시면 공부가 끝이 나는 겁니다. 첫 번째, 학의 의의가 뭐냐? 두 번째, 학의 학문적 성격입니다. 세 번째가 지도 이념이 나오고요. 네 번째가 학의 연구 대상입니다. 다섯 번째가 연구 분야. 여섯 번째가 일반 원칙입니다. 이렇게만 공부하시면 끝납니다. 결론부터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결론은 뭐냐? 많이 아는 게 능사가 아니거든. 여러분 시험에 강의 전략하면 시험하는 거 핵심 포인트를 탁 짚고 넘어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 여기서 출제되면요, 대부분 답은요, 성격, 이상하고요, 6번, 1번 원칙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문제가 틀린 답이 집중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얘만 확실히 하시면요, 오히려 득점하기가 유리합니다. 포인트 아시겠죠? 자, 먼저 1번 의의부터 봅니다. 의의. 자, 의의는요, 잠시 책을 먼저 봐요. 책을 봅니다. 3페이지 보시면요, 자, 네모 1번 학의 정의가 양이 꽤 많잖아요. 다 읽지 마세요. 딱 한 줄만 밑줄 그어주세요. 그리고 다 패스하세요. 그래서 여섯 번째 줄 보시면 김영진 교수가 나와요. 김영진 교수는 밑줄합니다. 부동산학은 활동의 능률화 원리 및 그 응용 기술을 개척하는 종합 응용과학이다. 밑줄 하시고요. 자, 그러면 자, 활동의 능률화 원리가 쉬운 말로 이론 활동, 이론을 말이요. 다음에 응용 기술은요, 쉬운 말로 실무 활동. 그러니까 이제 결국 학은요, 이론과 실무를 모두 포함해서 개척하는 종합 응용과학입니다. 이론과 실무가 모두 포함이 된대요. 자, 이렇게 이제 개념을 봤는데요. 나머지는 읽지 마세요. 그러면 이제, 자, 개념은 이제 책을 한 줄 밑줄 긋고, 강의 노트 보시면요, 학의 의의를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먼저, 부동산학에서 부동산은 이렇게 정의합니다. 학에서의 부동산은 한마디로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다. 복합 개념의 부동산.
이제 복합 개념의 부동산입니다. 그러면 복합 개념이 나왔다면 거기 세 가지 있죠. 법경기. 무슨 경기? 법경기. 그래서 법률적 개념, 다음에 경제적 개념, 다음에 기술적 개념이에요. 이 세 가지가 포함된 복합 개념의 부동산입니다. 간단히 법경기가 뭘 말하느냐 해서 간단한 예를 든다면, 자, 이런 예를 들 수 있겠습니다. 어느 도로가 있어요. 이렇게 네 거리가 있어요. 네 거리가 있다. 그러면 이제 얘가 코너죠. 각지 코너입니다. 이 코너에다가 땅을 매입해서 건물을 지어야지. 건물 짓습니다. 자, 이렇게 건물을 지으려면 일반적으로 가장 뭐부터 파악하죠? 과연 이 지역이 주거적인지 상업적인지 공업적인지 용도지역부터. 그래서 먼저 1번 용도지역부터 먼저 파악하자. 용도지역 여러분들이 어디서 공부하죠? 바로 공법, 국토기획법입니다. 여러분들이 국토기획법에서 용도지역의 목적이 뭡니까? 세 가지가 주된 거잖아요. 첫 번째 건폐율, 다음에 용적률, 세 번째는요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없는 건축물을 파악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만약 이 지역이 상업지역이면 건폐율이 용적률 8%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10층 이상 올리겠다. 10층. 그래서 이제 상업지역이면 자 법에서 허용하는 것은 건폐율, 용적률 따지니까 충분히 10층까지 가능하다 말입니다. 얘가 뭡니까? 법률적인 측면입니다. 그렇게 해서 만약 10층 건물을 지었다고 가정해봐요. 그런데 문제는요, 경제적 측면, 즉 경제적 타당성이 있어야 됩니다. 10층 빌딩을 지었는데 5층만 임대가 꽉 차고 6층부터는 공실이다. 이러면 차라리 처음부터 5층을 지어버리지 왜 10층을 지습니까? 손실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요, 이런 경우에 두 번째 공실이 없어야 됩니다. 공실 여부, 얘가 없어야 됩니다. 즉 만실이 되어야지 쉽게 말하면 경제적 타당성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제적 가치까지도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됩니다. 얘가 바로 두 번째 측면이 되고요. 또, 자, 이 코너니까 위치가 얼마나 좋아요? 위치가. 이러면 물리적 위치가 좋다.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만약 시청 건물을 여기다가 짓지 않고 만약 이런 땅입니다. 이런 땅은 안 좋잖아요. 입구가 좁아서 건물은 택도 없습니다. 이런 땅은 바로 위치가 너무 안 좋다. 기술적 타당성이 없다는 말입니다. 각지니까 충분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건물 지을 때는 위치, 물리적인 문제에서 또 공실이 없어야 되겠죠. 경제적 타당성, 그리고 법적인 측면을 모두 종합적으로 따지는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강의도 보게 되면 화살표에 나와 있죠. 네모. 여러분들이 서면서 공부하자. 왜? 키워드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 네모가 뭐냐? 바로 종합응용과학입니다. 부동산 학은 종합응용과학이다. 그러니까 법경기를 모두 종합했잖아요. 응용했잖아요. 그래서 종합응용과학입니다. 예, 법경기를 체계화한 종합과학이자 응용과학입니다. 또 네모 화살표 되어 있죠. 쓰면서 공부하자. 그러니까 여기다가 또 적어주자. 종합응용과학이니까 어떻게 접근합니까? 그대로 종합식 접근 방법입니다. 항상 우리나라 학은요, 법경기 세 가지 측면을 종합적으로 체계화시키고 접근해 나가야 됩니다. 이러면 이제 학의 개념 끝났습니다. 학은요, 법경기 복합 개념으로 보니까 이것을 전부 다 종합한 종합응용과학이고 어떻게 접근합니까? 종합식 접근 방법입니다. 자, 이제 성격은요,
강의 노트 보시면 단어가 몇 개 나있죠. 첫 번째, 부동산학은 종합과학이다. 종합과학이다. 자, 네모되어 있죠. 얘가 중요합니다. 쉬운데 중요해요. 요 네모가 뭐냐? 얘가 바로 응용과학입니다. 응용과학. 응용과학이다. 다음에 사회과학이다, 경험과학이다, 규범과학이다. 사회과학이다, 경험과학이다, 규범과학이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가장 중요한 단어가 바로 응용과학입니다. 자, 5개 단어가 나왔는데요. 그래서 얘를 집중적으로 묻습니다. 그러면 얘들이 뭐냐? 이제 책을 보면서 확인해. 책을 보시면서. 자, 책을 보게 되면 4페이지죠. 자, 학의 성격. 자, 요거 동그라미 하시고. 왜? 여기서 잘 나오니까. 자, 1번 응용과학이다. 바로 나왔네요. 응용과학이다. 그래서 첫 줄, 부동산학은 밑줄 아세요? 순수과학과는 달리 밑줄. 무슨 말이죠? 순수과학은 틀린 말입니다. 순수과학이 아니라 응용과학입니다. 자, 여러분들 순수과학 아시죠? 순수과학은요, 오로지 only 한 분야만 파헤칩니다. 한 분야만. 그러니까 순수한 물리학, 순수한 화학이다, 순수한 수학이다. 한 분야만 파헤치면 순수과학입니다. 그런데 학원제가 될 수가 없지. 왜? 이미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여러 가지가 이미 종합이 되고 응용이 되어 있잖아요. 순수과학은 결코 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순수과학 하면 틀린 말입니다. 무슨 과학? 응용과학입니다. 두 번째, 경험과학은요, 부동산학은 밑줄합니다. 추상적 학문이 아니라 현실의 활동을 대상으로 하는 구체적인 밑줄. 그러니까 추상적이 아니고, 자, 추상적이 하면 틀립니다. 추상적 학문이 아니라 바로 현실의 사실을 연구하는 구체적인 학문, 구체적인 경험과학입니다. 그러니까 학은요, 뜬구름 학문이 아니라 땅이 눈에 보이잖아요. 현실을 그대로 대상하는 아주 구체적인 것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경험과학입니다. 다음에 3번, 종합과학이다. 3번은요, 종합과학 제목에다가 화살표 적어줄래요? 복합 개념 적어주고. 복합 개념이니까 법경기를 종합했잖아요. 법경기를 종합했습니다. 4번, 규범과학이다. 자, 규범과학이죠, 규범과학. 규범과학이 뭡니까? 여러분들은요, 책에다가, 책 목차 있죠. 여백이 있네, 길게. 여백에다 잠시 메모합니다. 그러면 규범과학이 뭔지를 알기 위해서는 항상 이렇게 메모하시면 돼요. 실전과학과 규범과학을 비교합니다. 첫 번째, 실전과학이 무엇이냐? 실전과학은요, 객관적인 인과관계만 분석합니다. 객관적인 인과관계만 분석이요. 그러면 인과관계가 뭐죠? 원인과 결과.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만 분석하면 실전과학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예를 들면 어느 지역에 인구가 크게 늘어납니다. 아마 뭐 신도시 개발 소재가 있겠죠. 그래서 인구가 급증합니다. 인구가 늘어나면 뭐가 생기죠? 어떤 결과? 땅값이 크게 올라가죠. 집가구. 땅값 올라간다. 얘가 뭐죠? 원인. 그 결과 땅값 올라간다. 이 말은 투기가 극성을 부린대요. 즉 원인과 결과를 알았잖아요. 여기까지가 무슨 학문? 바로 실전과학입니다. 원인과 결과만 밝혔잖아요. 그런데 학은요, 얘가 아니라고 했잖아. 그럼 규범과학이래요. 규범과학인데 규범과학은 뭘 말하느냐? 얘는요, 객관적인 인과관계에다가 한 개 더 추가합니다. 추가해요. 뭘 추가하느냐? 바로 가치 판단입니다. 가치 판단. 다른 말로 문제 해결 방법. 자, 그래서 이제 인구가 늘어나니까 그 결과 투기가 극성을 부린다.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럼 이제 얘를 해결하죠.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개입하죠. 가치 판단. 뭡니까? 바로 부동산. 정부가 개입한다. 부동산 정책입니다. 어떻게 투기를 잡을까? 좋아. 세금 때려, 세금. 세금 때리자. 아주 무거운 세부담, 세금을 올리자. 이러면 투기 수요가 억제될 수 있잖아요. 따라서 이런 결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치 판단이 개입되었다. 정책적으로. 여기까지가 바로 규범과학입니다. 규범과학. 그래서 부동산학은 자, 어디까지? 문제 해결까지요. 여기까지 연구하는 규범과학입니다. 다음에 바로 5번요. 사회과학. 자,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바로 자, 인간이죠. 인간이 모이니까 사회를 이루잖아요. 그래서 항상 사회가 인간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따라서 두 번째 줄 보시면요. 인간의 상호관계를 연구 밑줄. 그러니까 이제 이 사회과학은요. 자연과학이 아니다. 분사는요. 땅 그 자체만 연구하는, 자연 그대로만 연구하는 자연과학이 아니라 항상 요거 인간과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를 연구하는 사회과학입니다. 여기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여기까지가 이제 학의 학문적 성격이다. 가장 빈출, 자주 나오는 게 선수과학은 틀리고 응용과학이 맞는 말입니다. 다음에 우리 교재 보시면요. 3번 학의 지도이념. 지도이념 나왔죠? 지도이념. 그러면 오른쪽 페이지 보니까요. 바로 1번 일반적 지도이념이 3개 나있죠. 1번 합법성, 2번 효율성, 3번 형평성. 2번과 3번 묶어줄래요? 2번, 3번요. 효율성과 형평성 묶어주고요. 그리고 강의 노트 보세요. 강의 노트. 자, 강의 노트 보게 되면 강의 노트 보시면 자, 지도이념이 이렇게 나와 있죠. 효율성과 형평성과 합법성입니다. 자, 이 세 가지인데요. 제가 이 두 가지만 묶으라 했어요. 두 가지. 두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효율성과 형평성입니다. 묶으세요. 이렇게 적어줄래요? 요거 두 개 묶어서 자, 정책의 2대 원리. 정책의 2대 원리. 정책 2대 원리.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자, 부동산 정책의 두 가지 원리 하게 되면요. 요거 두 개 다 맞아. 언제 출시되었다? 9회 때요. 9회 때. 다음 중에서 집가 정책의 2대 원리는 1번, 2번, 3번, 4번, 정답 4번, 효율성과 형평성. 이렇게 출제가 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강의부터 보게 되면요. 효율성은 주로 민간이 취하지, 민간 분야가 되고요. 형평성은 주로 공공 분야더라. 그래서 이제 효율성 하게 되면 뭘 말하느냐? 얘는요. 말 그대로 자원의 가장 효율적 배분이다. 효율적 배분을 가리키고요. 반면에 형평성 원리는 가장 효율적 배분이 아니라 가장 공평한 배분을 말해요. 공평한 배분이다. 얘가 형평에 맞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강의 노트 보게 되면 예를 들면 땡땡 바로 적어주자. 예를 들면 땡땡 적어주자. 예. 쓰면서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자, 효율성이 반영된 대표적인 지대가 바로 적어주시면 돼요. 용도 지역지구제. 용도 지역지구제. 자, 용도 지역지구제는 바로 주거지, 상업지, 공업지마다 효율적 이용이 목적이잖아요. 효율성입니다. 반면에 형평이 반영된 대표적인 제도 얘는요. 적어주자. 바로 조세정책입니다. 조세정책. 자, 세금하게 되면요. 우리나라 5천만 안팎의 모든 국민이 똑같이 세금 내면요.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이거는 형평에 어긋납니다. 세금은요. 돈 많이 가진 사람은 세금 많이 내고
없는 사람은 세금 적게 내고요. 그렇잖아요. 이게 공평하고 형평이 맞잖아요. 그래서 가진 자는 세금 많이 내고 없는 사람은 적게 내거나 감면 면제시켜주고요. 이런 것들이 오히려 형평에 맞다. 그래서 일반적 정책은요, 효율성과 형평성 두 가지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 되고, 그럼 이제 이런 것들은 그냥 할 수가 없어. 법률의 뒷받침이 되겠죠. 그래서 반드시 법률의 뒷받침이 된다. 법에 적합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모두가 제도가 뒷받침되려면 합법적 법률의 근거를 뒷받침으로 해야 됩니다. 따라서 이제 효율성과 형평성의 의미를 아시겠죠? 한 가지만 더 추가. 효율성과 형평성하게 되면 이 두 가지는요, 두 가지는 마치 물과 기름의 관계죠. 이런 관계. 바로 상충관계. 상충관계는 더 쉬운 말로 반비례 관계를 반비례 관계. 반비례 관계이다. 다시 말하면 효율성을 너무 강조하면요, 형평이 무시가 되거든요. 거꾸로 형평을 너무 강조하면 효율성이 무시가 되고요. 예를 들면 저는 강의하다 보면 지금 동선이 굉장히 길어요. 전철을 많이 탑니다. 전철 타다 보게 되면 이렇게 줄 수 있잖아요. 이때 제가 그냥 막막해집니다. 전철요. 이 끝에 서게 되면요. 왜? 다리가 아파요. 하루 종일 서 있는데 힘들잖아요. 만약 이렇게 줄을 서 있는데 언놈이 빨리 가겠다고 이렇게 딱 새치기 합니다. 새치기. 그러면 자, 요 놈은 기분이 좋아. 새치기 하니까 빨리 타니까 뭐지? 효율적입니다. 이 사람이 효율적인데 근데 다른 모든 사람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잖아요. 형평에 안 맞대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한쪽을 중시하면 다른 쪽은 무시가 된대요. 무슨 관계? 반비례, 상충관계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도이념 하게 되면 효율성과 형평성은요, 일단 뜻을 아시는 게 좋아요. 여기까지가 우리 기본서 5페이지까지의 설명이고, 괄호 2번에 있죠. 학예 지도이념에서 괄호 2번은요, X하시고 쳐다보지 마세요. 시험과 거리가 멀다.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6페이지. 네모 4번 보시면 네모 4번. 복합 개념. 오! 나왔네. 복합 개념은 뭐지? 법경기. 그래서 문장 읽어보지 마세요. 중간에 보니까 표가 나오지, 표. 자, 표를 보게 되면, 자, 3대 측면. 첫 자만 법경기, 동그라미 하시고 패스합니다. 예. 복합 개념은 법경기 세 가지다. 문장 읽지 마세요. 네모 5번입니다. 학예에 연구 대상과 연구 분야. 오! 나왔네. 연구 대상과 연구 분야. 나왔네요. 연구 대상과 분야다. 그런데 연구 대상과 분야를 그냥 책 보고 보시면 감이 안 잡혀요. 왜냐하면 얘들은요, 어떻게 체계를 잡느냐. 얘들은 뿌리가 달라. 그럼 일단 책부터 볼까요? 책을 보게 되면 괄호 1번 연구 대상은 동그라미 1번 부동산 현상과 활동이다. 나왔네요. 이렇게. 연구 대상은요, 부동산 활동과 부동산 현상이다. 두 가지가 연구 대상이 되고요. 다음에 괄호 2번 넘어가서 연구 분야는 세 가지네. 1번 기초 분야, 2번 결정 지원 분야, 3번 결정 분야. 나왔죠? 세 가지. 먼저 결정 분야가 있어요. 다음에 결정 지원 분야가 있어요. 다음에 기초 분야가 있어요. 이렇게 강의 노트 보기면 세 가지가 나와 있죠. 세 가지. 이렇게 목차를 봤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 두 가지는요, 뿌리가 달라. 즉 씨가 달라요. 엄마가 달라요. 이거 뭐냐면요, 연구 대상 두 가지는 뿌리가 어디냐? 바로 1번. 1번 이론. 1번 이론을 두 개 가져온 거예요. 활동과 현상은요. 그럼 다음에
연구 분야 세 가지는요, 뿌리가 일본 해내고 미국입니다. 미국 쪽을 가져오니까 이렇게 세 가지더라. 그래서 이제 얘는요, 뿌리가 일본 쪽 이론, 얘는요, 미국 쪽 이론. 그래서 뿌리가 달라요. 이렇게 해서 체계를 잡아야 됩니다. 하나씩 볼게요. 먼저 일본에서 얘기하는 대상 두 가지가 활동과 현상인데요. 활동과 현상이다. 그럼 지금부터 이제 강의 노트 좀 펴내. 강의 노트. 강의 노트 보시면요, 쉽게 나와 있죠. 주체가 인간이다. 누구한테? 부동산. 인간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전개하는 관리적인 측면에서의 모든 행위가 활동이다. 현상은요, 단어를 바꿔주자. 바꿔주면 돼요. 뭐가? 부동산. 부동산으로부터 비롯되더라. 이렇게. 단어만 인간이 출발, 부동산 출발. 단어만 바꿔주면 돼요. 바꿔주면. 인간이면 활동이 되고 출발이 부동산이면 현상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한번 볼까요? 자, 인간이 있습니다. 인간. 인간이 있습니다. 자, 인간이 얘가 뭐죠? 부동산. 부동산. 요렇게. 인간이 땅을 사서 이용하죠. 이용활동. 건물 짓죠. 개발활동. 건물 다 짓다 관리하죠. 관리활동. 인간이 이용하고 관리하고 개발하고 중개하고 전부 다 활동입니다. 주체가 누구? 인간이 하니까. 따라서 인간이 하니까 뭐지? 인간이 이용하고 개발하고 관리하고 중개하고 모두가 활동입니다. 주체가 인간이 됩니다. 이제 바꿔서요. 부동산으로부터 비롯된다. 부동산. 자, 사람은 가만히 있는데 부동산으로부터 비롯되는 법칙들이 현상이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공부하시면요. 이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 부동산으로부터 비롯된다 하게 되면요.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 건물의 수명 사이클 현상이다. 건물의 수명 사이클 현상이다. 출발이 뭐죠? 건물. 건물로부터 비롯되기 때문에 끝자가 뭐지? 현상. 건물로부터 비롯되고 있잖아요. 건물로부터. 건물을 처음 지으니까 신축 단계. 지나가면 안정 단계, 노후 단계, 또 철거 직전 완전 폐물 단계. 건물이 이렇게 사이클을 가지고 움직이잖아요. 또는 뭐 도시가 변한다. 도시의 스포롤 현상이다. 스포롤 현상. 도시가 어떻게 해요? 도시가 무질서하게 외곽으로 뻗어나가면 바로 스포롤 현상입니다. 뭐가? 도시가 또는 건물이, 부동산이. 그래서 부동산으로부터 비롯되면요, 현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상은 우리 시험에 별로 안 나와요. 안 나오고 저는 이제 우리 학교로는요, 이 활동을 공부하는 내용들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바로 2번 봅니다. 2번 보게 되면요. 이제 연구 분야는 뭐죠? 요 세 가지. 미국 쪽이 됩니다. 그 이제 미국 쪽에서는 뭐냐? 먼저 거두절미하고 시험은 얘는 안 나와요. 그래서 이제 요 두 가지만 가려내자. 결정 분야가 뭐냐? 결정 지원 분야가 뭐냐? 요 두 가지만 가려냅니다. 그래서 자, 이제 먼저 결정 분야는요, 얘가 바로 의사결정. 의사결정의 준말입니다. 의사결정 분야. 그래서 그 의사결정은 내가 스스로 결정을 내리잖아요. 내가 결정을 내려요. 이런 파트가 크게 세 가지. 투자, 금융, 개발활동입니다. 그래서 강의 노트 보게 되면 네모가 세 개 되어 있죠. 네모 세 개. 그러니까 이렇게 투자, 금융, 개발 해서 투검계 못 박아버렸어요. 투검계. 그래서 투검계 세 가지가 무엇이다? 결정 분야. 내가 결정합니다. 예를 들면 자, 내가 투자를 하려고 해. 어떻게? 주식에 투자할까? 또는 부동산 투자할까? 아니면 그 암호화폐, 비트코인 투자할까? 어디에 투자할까? 내가 결정해야 돼. 결정. 다음에 그래서 아파트 사기로 했다. 아파트 분양받게 되면요, 용접받아야지.
융자를 1억 받을까, 2억 받을까, 3억 받을까, 얼마 융자 받을까, 또 내가 결정해야 됩니다. 다음에 개발. 만약 내가 한 평지 땅 갖고 있다면요. 이 땅에다가 창고를 지을까, 공장을 지을까, 전원주택 지을까, 어떻게 개발할까 스스로 결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정 번째는 투검계. 투검계 세 가지만 떠올리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과거 7.2 시험 때 아주 오래전이죠. 다음 중에서 자, 결정 번째라면 짝지워진 것으로 맞는 것은 투검계만 찾으면 되겠네. 그럼 투검계 빼고 나머지. 나머지 편하게 나머지. 나머지는 대부분 결정 지원 분야다. 이때 결정 지원 분야는요. 지원이 뭐지? 전문가의 도움을 지원받아야 된다. 내가 결정을 못 내려요. 도움받아서 전문가의 도움을 지원받아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뭐 기타 뭐 관리 활동, 마케팅 활동, 상담 활동, 뭐 감정 평가 활동, 중개 활동 등등등등. 자, 관리만 관리를 보게 되면 관리 여러분 아파트 관리 여러분이 스스로 못 하잖아요. 관리사무소에 도움을 지원받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관리하게 되면요. 자격증 되겠죠. 주특가라서 시험을 합격하게 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지원받아야 됩니다. 감정평가도 뭐 감정평가사가 결정해서 도움을 지원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 이외에도 중개한다, 여러 가지 보험이다, 이런 모든 활동들이 전부 다 전문가의 도움을 지원받는 분야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는요, 미국은 결정에 투검계, 나머지 몽땅 그냥 결정 지원 분야 전문가의 지원이 필요하더라. 이제 이렇게 보시면서 책을 봅니다. 책을 보시면요, 책을 보시면 1번 기초 분야는요, 이론 파트죠. 두 번째 줄 부동산 특성, 법, 도시지역, 시장, 기초수학, 그리고 폐사입니다. 왜 안 나오니까. 그 다음에 2번요. 결정 지원 분야는요. 전문가 도움을 지원이 필요하죠. 따라서 네 번째 줄 보게 되면 마케팅, 관리, 평가, 컨설팅 등이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3번 결정 분야는 뭐지? 투검계. 따라서 두 번째 줄 보시면 투자, 금융, 개발, 투검계 세 가지를 가리킵니다. 6번 내려가요. 접근 방법. 자, 접근 방법을 보시면요. 1번, 2번 읽지 마세요. 쳐다보지도 마세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3번만 밑줄. 종합식 접근 방법 밑줄. 나왔네. 여기. 우리나라는요. 복합개념 법경계로 보니까 바로 종합응용과학이고 무슨 과학? 종합식 접근 방법 뭐 법경계 세 가지를 체계화 종합했잖아요. 복합개념이니까 바로 종합식 접근 방법입니다. 그래서 첫 줄 밑줄 하세요. 부산 학이론을 법경기 등의 복합 개념으로 이해하였다. 밑줄 하시고 법경기. 세 번째 줄도 밑줄합니다. 우리나라 학의 이론을 단기적으로 체계화시키는데 가장 기여를 하였다. 밑줄 하시고요. 그리고 4번, 5번, 6번, 7번 X 보지 마시고 그래서 뭐만 알아? 종합식 접근 방법이 우리나라의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모 7번 활동입니다. 활동. 자, 활동 파트는요. 활동도 한 2장 넘어가요. 2장 넘어가요. 자, 그러니까 네모 7번은 큰 의미가 없고요. 2장 넘어가서 네모 8번. 자, 8번 보게 되면 활동의 일반 원칙 나왔죠. 요거. 일반 원칙. 여기서 잘 나옵니다. 그래서 목차가 4개 나와요. 1번 능률성 첫자 능 동그라미. 2번요 안전성 첫자 안 동그라미. 3번 경제성 경 동그라미. 4번 공정성 공 동그라미. 합쳐보자 뭐 능, 안, 경, 공. 능, 안, 경, 공. 4가지입니다. 그래서 강의 노트 보게 되면 네모가 4개 나오잖아. 그러면 능, 안, 경, 공 4가지. 저거 좀 되겠네요. 능, 안, 경, 공 4가지로 암기하자. 그러면 3가지가 뭐죠? 능, 안, 경. 자, 3가지가 능, 안, 경이다. 그리고 한 개 더 추가하면요, 공이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요,
능률성, 안전성, 경제성, 능, 안경 세 가지가 대부분 학자들이 세 가지는 다 인정합니다. 인정하고요. 공정성은 특정 소수. 과거에 방정식 교수가 계셨거든요. 그분이 쓰신 책을 보게 되면 영향이 초과되거든요. 얘는 거심이 안 나와요. 사실은요, 능, 안경 세 가지만 아시면 돼요. 세 가지만. 세 가지만. 능, 안경 세 가지다. 그러면 이제, 자, 이거 보시면서 능률성, 안전성, 경제성 세 가지인데 이 세 가지는 우리 시험에 어떻게 나오느냐? 우리 시험은요, 땡땡 설명이 나와요. 땡땡 설명이 나와요. 땡땡 설명이 나와요.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험은 이것을 안전성이라 한다 하면 X, 틀린 말입니다. 이것을 능률성이라 한다, 바꾸니까 틀린 말. 문제 아시겠죠? 바뀐 문장만 조심하자. 그래서 항상 설명하고 단어를 바꿔서 묻거든요. 바뀐 문장만 조심하시면 돼요. 바뀐 문장. 자, 그래서 이제부터 설명을 보게 되면 1번 능률성의 원칙은, 자, 업무가 능률적이다. 이 말은요, 쉽게 말하면 업무가 능률적이다. 사람이 손으로 글씨를 안 쓰고 전부터 워드치죠. 얼마나 작업이 능률적입니까? 사람이 삽으로 땅을 안 파고요. 땅을 안 파고 포크레인 가지고 파잖아요. 얼마나 능률적입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힘을 하지 않고 기기를 사용하니까 능률적이다. 한마디로 능률의 원칙은 바로 기기를 사용합니다. 기계화, 과학화를 말해요. 그러면 우리 책에는요, 지금 설명이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1번 능률성 원칙, 오른쪽에 여백이 쭉 있잖아요. 그 여백에다 이렇게 적어주세요. 왜? 여기까지 출제가 되었으니까. 자, 여백에다가 두 가지를 적어줘요. 두 가지. 바로 활동은요, 두 가지입니다. 소유 활동과 다음에 거래 활동입니다. 부동산 활동은요, 소유 활동과 거래 활동 두 가지가 있다. 두 가지. 두 가지인데, 이때 소유 활동은 땡땡, 얘가 뭐지? 부동산의 사용 가치를 중시합니다. 반면에 거래 활동은요, 사용 가치가 아니고 교환 가치를 중시합니다. 교환 가치를 중시한다. 이렇게 구별이 됩니다. 볼까요? 내가 만약 땅을 소유하고 있다면 어떻게 가장 잘 사용할까? 소유하니까 어떻게 사용할까?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어떻게 가장 잘 사용할까? 바로 그 기준은요, 최유효 사용입니다. 최유효 사용입니다. 얘가 원리가 됩니다. 따라서 부동산의 소유 활동에서 최유효 사용 원리를 강조하는 것은 능률성인데 얘를 안전성이라 한다. X 틀렸다. 언제? 26회 때 나왔잖아요. 바꿔서 묻잖아요. 계속해서, 자, 거래 활동은요, 얘가 뭡니까? 거래되는 게 사고 파는 거, 사고 파는 거. 사고 파는 거니까 그 교환 가치를 주고받는 것이 바로 거래 활동입니다. 이때 거래 활동의 그 기준은요, 어떻게 거래 질서가 문란해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거래 질서가 확립이 된다. 거래 질서 확립이다. 이것을 목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능률성의 원리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이런 질문들이 나오면서 이것을 안정성이라고 한다. X. 바꾸니까 틀린 말이 되는 거예요. 되시겠죠? 그래서 이런 지문들이 출제가 되었거든요. 그럼 이제 우리 책을 보는 기본서 능률성의 세분된 원리가 한 6가지 있죠. 1번 이전의 원리, 2번 보석의 원리, 분담의 원리, 연결의 원리, 표준의 원리, 분발의 원리. 이것도요, 설명해서, 자, 이제 권리가 없겠지만은요, 이것도 암기하자. 첫자만 따가지고 이보분, 연표분 한다 하게 되면요, 이것은 미친 짓이야. 왜? 한 번도 안 나왔으니까 버리세요. 쳐다보지도 마세요. 안 나왔으니까. 2번 안전성의 원칙은요, 안전하게 하자. 안전하게. 그래서 두 번째 줄을 밑줄하세요.
능률성과 안전성은 상충관계에 있다. 상충관계 나왔죠? 예. 상충관계는 서로 반비례관계. 반비례관계. 한번 간단히 본다면요. 이런 그래프를 말합니다. 자, 세로축은 능률성, 가로축은 안전성입니다. 안전성. 여기서 능률성과 안전성의 관계는 상충관계인데 결론은 이거예요. 이런 그래프. 무슨 모양? 우하향. 앞으로 학교론 시간에 우하향 그래프가 많이 나오거든요. 이것을 그래프가 나왔다면 무조건 뭐지? 상충관계. 이꼴 반비례관계. 이꼴 상호견제관계라고도 불러요. 모두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얘는 뭐냐?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능률성을 강조하면 안전이 있죠. 안전은 무시가 돼요. 예를 들어볼까요? 고속도로에서 정규차선 속도가 100km인데요. 200km를 막 달려버립니다. 빨리 가니까 능률적이지. 근데 사고만 났다? 사망이잖아요. 안전이 무시되잖아요. 한쪽으로 강조하면 다른 쪽이 무시가 돼요. 그걸로 또 이렇게 너무 안전하면요. 안전하면 능률성이 무시된다. 맨날 국도를 운전하는데 또는 고속도로 운전하는데 자 50km 달려버리면 너무 늦잖아요. 이러면 안전하지만은요. 너무 늦게 갔는데 능률성이 무시돼 버립니다. 그래서 자, 두 가지는 무슨 관계? 어느 한쪽이 강조가 되면 다른 쪽이 무시가 되어버린다. 무슨 관계? 반비례 관계. 제가 왜 이 그래프를 건 줄 아세요? 앞으로 학교론에서 이 그래프가 너무너무 많이 나와. 무슨 모양? 우하향, 우하향. 앞으로 학교론에서요, 그래프가 우하향만 나왔다. 무조건, 두 개 다는요, 무조건 반대로 움직인다. 반비례 관계라고 보시면 돼요. 다음에 3번요. 경제성의 원칙은 두 번째 줄 묻자입니다. 최소의 희생으로 최대 효과를 올리자. 그래서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올리자 경제성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자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올리자 이것을 바로 능률성이다. 바꾸면 틀린 말입니다. 바뀐다는 조심하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4번 공정성의 원칙은 말 그대로 공정하자. 중립을 지키자. 내가 중개를 하는데 매도자, 매수자 둘 다 중립을 지켜야 된다. 한쪽이 내 친구야. 한쪽이 내 친척이야. 그쪽에 치우치지 말란 말입니다. 중립을 지키자. 이상 능안경공 또는 세 가지 능안경 이 세 가지가 일반 원칙입니다. 자, 한 개 더 추가입니다. 추가는요. 자, 별도로 여백에도 메모합니다. 지금 우리 일반 원칙을 봤는데 추가로 메모하세요. 감정평가의 특별 원칙입니다. 감정평가의 특별 원칙도 지문이 나온 적이 있거든요. 감정평가의 특별 원칙은 세 가지인데요. 능안, 전입니다. 능안경이 아니고요. 능안전이다. 두 개는 똑같아요. 해서 능률성의 원칙, 안전성의 원칙, 능안 똑같아. 얘가 뭐지? 전달성. 그래서 능안전 세 가지. 감정평가의 특별 원칙은 능안전 세 가지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상으로 이제 학에 대한 목차가 다 나왔지만 아주 가끔 나온다. 약해요. 가끔 나오니까 이달만 설명해요. 5달 설명 안 합니다. 거의 안 나오는 파트입니다. 그래서 나온다면 성격, 일반 원칙, 능안경. 여기서 문제가 잘 나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다음 페이지 보니까 자, 한국표준산업 분류상 부동산업의 분류. 자, 표준산업 분류에서 부동산업은요. 자, 큰 표가 있죠. 얘는요.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쟤는요. 자, 가려야 될 줄 아시면 돼요. 표를 보시면 먼저 중분류에서요. 임대업과 공급업이 있죠. 오른쪽에 다시 소분류를 보게 되면 부동산 임대업, 임대 동그라미 내려가서 개발 및 공급업, 개발 동그라미, 공급 동그라미. 그러니까 임대 공급업은요. 하나가 임대업이고 하나가 개발과 공급업입니다. 그러니까 공통점을 잡으세요.
임대업이나 개발공업은요, 똑같아. 대칭이 돼요. 세 분류 보게 되면요, 주거용 건물 임대업, 주거용 동그라미. 두 번째, 비주거용 동그라미. 세 번째, 기타 동그라미. 그러니까 임대업도 세 개네. 주거용, 비주거용, 기타 임대업입니다. 개발 공급도 똑같아. 주거용 동그라미. 두 번째, 비주거용 동그라미. 세 번째, 기타 동그라미. 오, 보이잖아. 그러니까 가장 세분된 게 주거용, 비주거용, 기타. 또 주거용, 비주거용, 기타. 뭐가 있지? 세 번째가 기타가 있어요. 기타가 있어요. 그런데 내려가세요. 관리와 서비스업. 자, 서비스업을 보게 되면요. 자, 관리업하고 오른쪽 페이지에서 중개, 자문, 감정평가업이잖아요. 그럼 잘 보시면요. 관리업은요, 주거용, 비주거용 있는데 세 번째, 기타가 있어, 없어? 없지. 기타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여백에다가 기타 X를 적어주고, 그래서 관리업에서 기타 관리가 들어가면 틀린 말이 기타가 없어요. 기타가 없다.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에 중개, 자문, 감정평가업도 세 분류 보게 되면요. 중개, 대리업, 투자자문업, 감정평가업 이렇게 세 분 되는데 기타가 있다, 없다? 기타가 없다. 기타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기타가 들어가면 틀린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구분하시고요. 자, 이상으로 이제 학을 마치겠습니다. 마치겠고요. 10분 쉬었다가 다음 시간은요. 부동산 개념과 분류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쉬겠습니다.